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이승혁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계 녹내장 주간이 이번 주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녹내장을 알리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적인 행사로 지금 전국에서 강의와 또 이제 연등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40세 이상의 성인 한 100명 중에 4~5명꼴로 녹내장이 있다는 역학조사를 보면 또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을 봐서는 녹내장에 대한 질문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 그런 것을 푸는 그런 강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녹내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같이 응답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과학회, 녹내장학회가 주관하고 또 성남시 의사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과에서 이승혁이고요. 먼저 강의하기 전에 녹내장이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 학회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녹내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주를 지정해서 3월 둘째 주, 작년 이맘때도 여기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내년에는 꼭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더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이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슈가 되는 코로나와 이 녹내장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은 2019년도 벌써 3년 됐군요. 12월 달에 처음 중국의 우한에 있는 안과 의사가 처음 발견했죠. 코로나19를 신고했습니다. 사스와 비슷한 그런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좀 특이하다. 그래서 중국에 발표했더니 중국 공안 당국에서 그거를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결국 이 위원장이라는 리 원장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는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안과와 코로나 질환은 꽤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녹내장이 보통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할 때 이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는 꼭 같이 가게 되는데 마스크와 이제 시야 검사와 관계가 되고 또 오랫동안 병원에 오지 못하는 그런 병원에 이제 저쪽 비대면 진료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의 약물 수능도, 약을 제때 넣는지 이런 것에는 체크가 좀 떨어지는 것이 녹내장과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특별한 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눈물에서 과연 눈에서 코로나 눈물을 통한 전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초반에는 있는 데이터만 얘기하면 눈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었으나 그것으로 인한 전염은 확실치 않다. 그래서 그건 눈물을 통한 또 눈을 통한 전염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요즘 연구들의 내용입니다. 먼저 눈의 구조를 보면 각막이 까만 자, 각막이 있고 흰자, 결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동자에 해당되는 동공이 있고요. 눈꺼풀이 있습니다. 이 눈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눈알을 보면은 이제 안구의 길이가 한 2.2에서 2.5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 눈에 각막 까만 자가 있고 홍채가 있죠. 홍채를 둘러싸고 있는 동공이 있고요. 그 뒤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여기 초자체라고 하는 깨끗한 물 같은 조직이 있고 빛은 이제 눈에 들어가서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맺혀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섬유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눈알의 압력, 안압을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이 방수라고 하는 물이 이렇게 여기서 생겨서 우각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하수구가 좁아짐으로써 안압이 높아지는 것이 녹내장이 쉬운 이론이 되겠습니다. 눈과 카메라를 같이 비유한 사진인데요. 눈의 각막은 까만 자, 카메라로 치면 렌즈하고 비슷하고요. 홍채는 조리개에 관계되고, 이 수성체도 렌즈하고 비슷한 역할인데 빛이 통과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망막은 필름에 해당되고, 이 눈에 이제 망막에 상이 맺혀서 시신경을 통해 이 밖으로 이제 뇌로 전송되게 됩니다. 녹내장은 이 시신경이 죽는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눈의 기능은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정확한 상 형성을 하고, 그에 있어서 각막과 수정체, 그래서 굴절을 일으킨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혀서 뇌에 전달된다는 내용이고요. 녹내장의 정의를 보면은 눈알의 압력, 안압이 상승함으로써 시신경이 죽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감소하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전적인 녹내장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통해서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이 죽는, 또 이에 따른 시야 결손을 동반한 질환이라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정상 안압, 보통 통계학적인 정상이 10에서 21mmHg의 안압인데, 정상 안압인데도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 또 이제 안압이 또 20일 이상이 되는데도 녹내장성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바뀌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의 종류를 보면 개방각 녹내장, 또 폐쇄각 녹내장 크게 나눕니다. 대부분이 이거고요. 개방각 녹내장은 아까 그림에 또 나오겠지만 우각이 열려있는 녹내장이고, 폐쇄각은 급성과 주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 어린아이들한테 나오는 선천 녹내장이 있고, 정상안압 녹내장, 그 안압이 정상인데 생기는 녹내장, 이것도 이제 개방각 녹내장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많은 녹내장을 퍼센트를 보여줍니다. 속발 녹내장이라는 것은 눈을 다치거나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아니면 백내장이 생겨서 생기는 녹내장을 속발 녹내장, 또 2차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고안압증은 녹내장은 아닌데 안압은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엄밀히 말해서 녹내장이 아니라 정상과 녹내장의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신경의 모습인데, 시신경에서 혈관들이 나오고 여기 하얀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보통 일반적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요 시신경의 이 직경과 이 하얀 부분의 직경을 비율을 내서 0.6 이상이 되면 시신경 유다 함몰 비율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녹내장에서 한 0.6 정도 되는 것이 녹내장이 지나가서 하얀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부위에 변두리, 우리 시야라고 하죠.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표시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내장의 치료는 현재로서는 이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방법인데, 안압이 높아짐으로써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공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축구공이 빵빵하고 바람이 빠지면 축구공이 헐렁한 것처럼 안압이 높아짐으로써 시신경이 죽는데, 안압을 낮춤으로써 시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압과 시야 손상, 녹내장성 시야 손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인데, 안압이 높을수록 시야 손상이 더 심해진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적정 안압이란 또는 목표 안압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적정 안압의 정의는 안압이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녹내장성 변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압을 적정 안압 또는 목표 안압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고요. 시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정 안압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정 안압, 목표 안압은 녹내장 초기인 경우에는 17에서 이 정도가 되고요.
중기, 말기일수록 안압은 더 낮을수록 더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안압증은 보통 정상 10에서 20일 이상인 안압인데 고안압증도 30 이상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의 목적은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방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신경 손상 진행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는 시신경을 보호하고 시신경을 재생시키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안압을 재놔야 되고요. 시신경 상태 그리고 시야 검사를 해서 검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후에 적당한 간격으로 검사를 해서 녹내장이 더 됐다 안 됐다를 안압, 시신경 상태, 시야를 통해서 보통 병원에서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눈알의 압력, 안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알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수라고 하는 눈 속의 물이 여기 모양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갔고 이 섬유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이곳을 우각이라고 하고 여기가 열려 있으면은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치료 타겟은 다 여기에 관계됩니다. 수술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칼로 잘라서 하수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레이저도 여기를 통해서 방수의 흐름을 더 하수구를 넓혀서 안압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녹내장 약들도 다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압과 방수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얘기를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방수가 모형체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흘러갔고 동공을 앞을 통해서 이 우각을 통해서 눈 밖으로 나가게 되죠. 정상 안압이 10에서 20이라는 건 이제 통계학적인 것이고 평균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안압이 더 높거나 낮더라도 환자들마다의 적정 안압, 목표 안압은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시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안압을 적정 안압, 목표 안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환자마다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나이에 따른 안압을 보면 정상적으로 10대에서 70대 쭉 전반적으로 녹내장 발생 시에 안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반면에 치료를 함으로써 안압을 더 낮추는 거죠.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낮추는 약을 계속 먹듯이 녹내장 환자들도 안압을 낮춤으로써 더 이상 시신경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이 눈알의 반면을 보면 이것은 이제 치료의 한 형태인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말한 우각, 이 우각에 레이저 빛을 쏘아서 방수의 흐름을 더 넓게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면은 방수가 이 모양체에서 생겨서 눈알 동공의 앞쪽으로 나가서 이쪽 하수구를 우각을 통해서 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하수구의 폐쇄 또는 좁아짐에 의해서 안압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녹내장 환자 정상인의 안압을 보면 원래 정규분법, 정상이라는 건 통계학적인 정상인데 10에서 20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는 아니고 이제 통계학적인 정상인데 95% 정상인이 안압을 쟀더니 10에서 한 20일 정도 됐더라라는 게 정상이 녹내장 안압의 정상 수치가 나온 배경이고요. 녹내장 환자들의 안압을 재봤더니 이렇게 또 일반인보다는 높게 되어 있지만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은 높은데 녹내장이 아닌 사람들 그런 경우가 이제 고안압증이 될 거고 안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녹내장 변화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안압을 먼저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신경 검사는 여러 가지 눈을 사진을 찍고
시신경 유도 단층 촬영이라든지 혈류량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시신경 섬유층 측정 그리고 OCT와 같은 광학 간섭 단층 촬영하게 됩니다. 시야 검사, 전방각경 검사를 해서 폐쇄각인지 우각인지를 알게 되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안축장을 재고 전방 깊이를 측정합니다. 각막의 중심 두께가 녹내장 때는 얇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측정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압을 쟀을 때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게 안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 3에서 6까지는 1차 변동이라고 해서 한 4에서 8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잴 때마다 사람 오전에 좀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또 기계에 따른 오차 때문에 골드만 직접 의사가 재는 게 가장 녹내장에서는 정확하다고 되어 있고 평균 각막 두께가 520에서 550 정도가 됩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물을 많이 먹거나 커피에 카페인을 이제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안압이 좀 높고 피로할 때 또 심한 운동했을 때 환자가 잘 협조하지 않았을 때 안압이 좀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압을 쟀을 때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도 좀 다르죠. 아침과 저녁에 다르고 또 아침 저녁에 키를 쟀을 때 좀 다른데 안압도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전적인 방법도 요즘 잘 안 쓰고 이제 개발도정부에서 많이 아직도 쓴다고 되어 있는데 환자를 눕혀서 저울치 같은 것을 대서 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아주 어린아이들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골드만 안압 측정 방법이건 환자의 눈에 마취제를 넣고 형광 물질을 넣은 다음에 직접 여기 대서 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녹내장 환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골드만으로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권장하고요. 비접촉성 안압계는 일반적으로 안과에 가보시면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공기를 쏴서 돌아오는 탄력을 이용해서 안압을 재는 것인데 스크리닝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모든 환자를 이렇게 다 대고서 골드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퍼킨스는 골드만을 누워서 잴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건 소아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잴 수 없기 때문에 소아의 안압 선천 녹내장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노펜은 공기를 여기다 각막에 대서 재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신 녹내장한테 쓰게 됩니다. 다음 이제 안압을 재는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 검사는 직접 의사가 눈 속을 들어가서 시신경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는데 시신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신경 유도 촬영한 사진인데 일반인들의 시신경에서 혈관들이 나오고 망막 사진인데 시신경 가운데 하얀 부분 이걸 시신경 유두라고 합니다. 시신경 유두 이 하얀 부분이 녹내장 때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하얀 부분이 녹내장 발생시 좀 더 커져서 다 먹게 되면 하얀 부분 다 차게 되는데 이 하얀 부분이 전체 시신경에 보통 0.6 이상을 직경으로 해서 더 커지게 되면 녹내장을 의심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신경 섬유층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정상과 녹내장을 보게 되고 요 시신경을 볼 때 원래 이 시신경은 여기 망막에 있는 각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망막에 있는 신경도 세포가 사망하는 걸 녹내장의 세포학적인 정의라고 부르는데 망막에 있는 신경도 세포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 줄 같은 라인이 보입니다. 이것이 시신경 유도, 시신경 섬유층 촬영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이런 사인이 있을 때는 녹내장 초기 때 발견하는 이제 요인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야 검사인데요.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을 여기다 대고 정 가운데를 보게 하면서 불이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것을 환자분이 이 손으로 눌러서 환자가 그걸 인식하게 되면 이 환자의 시야가 좁아졌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시야 검사 결과입니다. 요 정상적으로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리적인 암점이 있고
녹내장이 발생 시에는 여기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 둘러싸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음상암점이 생기고 먹게 돼서 다 먹게 되면 까만 걸로 안 보이는 부분으로 가서 차게 되죠. 녹내장 정상과 녹내장 말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을 막게 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 치료의 목표가 되고요. 시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초기 녹내장 시야 검사 결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전방 우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방수가 흘러나가는 하수구를 우각이라고 했는데요. 그 우각이 열려 있느냐 또 이제 좁아져 있느냐에서 개방각과 폐쇄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눈에 대고 이 우각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 분석 의사가 보게 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할 때도 같은 식으로 이곳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죠. 중심 각막 두께 측정은 까만 자 각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이유는 얇을수록 녹내장 발생률 진행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막이 얇은 사람이 두꺼운 사람보다는 녹내장이 더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압과의 관계를 보면 각막이 두꺼울수록 안압이 보다 높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안압은 재진 것보다 실제 더 낮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녹내장과 관계돼서는 각막은 두꺼울수록 환자한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의 순서는 우선 이렇게는 써놨는데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약을 쓰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낮추는 약을 쓰듯이 이 녹내장 환자도 안압을 낮추는 약을 쓰게 되는데 보통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한 보통 3가지 정도까지도 쓰게 되죠. 그걸로 안 되면 레이저 또는 먹는 약을 먹는 안압 낮추는 약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해서 약을 보통 녹내장 환자들이 이 약을 쓰기 시작하면 거의 고혈압처럼 거의 평생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약을 먼저 쓰지 말고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해서 안압을 낮추게 되면 약을 좀 더 쓴다. 그래서 의료 경제학자들의 입김이 센 그 유럽 사회주의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의사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술은 녹내장이 말기 터미널일 때 하는 것이지 수술을 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치료까지는 일반 초기 녹내장 때는 괜찮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원칙을 보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목표 적정하라고 하는 최소한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의료의 원칙이 그렇죠. 최소의 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와중에 환자가 편해야 되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금기증을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쓰지 말아야 될 약들, 천식이 있을 때 쓰지 그런 것들을 가면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꼭 녹내장에 관계되는 건 아닌데 약을 넣을 때 환자한테 고개를 이렇게 제끼게 하고 이 뒤에서 접근하는 게 환자한테 좀 덜 불편하고요. 아래 눈꺼풀에서 여기 하얀 빨간 살에 한 방울 놓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코와 눈 사이를 눌러주면 약의 효과가 좀 더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약을 넣을 때 이 약병 끝이 이 눈이나 아니면 속눈썹에 닿게 되면 여기 감염 세균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넣고서 이 코와 눈 사이를 한 5분 정도 눌러주면 더 좋다고 되어 있죠. 쓰고 있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전에 따라서 하루에 4번까지도 쓰는 약, 하루에 1번 또는 2번, 3번 이렇게 쓰는 약들이 있는데 교과서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 주치 의사가 쓰는 약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요즘의 추세는 방부제가 없는 약을 주로 쓰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장기 점안을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런 티모럴 같은 베타 차단제는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과거에 많이 쓰던 약인데 근시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손발저림 또 이제 충혈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이 부작용들이 많이 써놨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모든 약들은 다른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이 환자한테 그럼에도 쓰이고 있는 것은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거든요. 의사가 약을 바꾸거나 끊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이 그 환자에 특히 심하거나 약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때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약을 잠깐 끊거나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고요.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 자극감이 있거나 알러지 반응이 심할 때는 또 그 환자에서 바꾸는데 사람마다 이게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또 안약으로 잘 안 될 때는 이제 이뇨 효과가 있는 이런 항연색 약을 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꽤 높은데 이와 같은 결석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증 약의 효과가 강할수록 부작용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썼을 때 홍채가 이렇게 까매지거나 눈 주변에 충혈되거나 아니면 눈썹이 좀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기존의 약들이 그렇고요. 사용을 오래 했더니 눈썹이 좀 길어지는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 어떤 여자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환자에 따라서 이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 약들이 비용이 꽤 높기 때문에 최소의 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요. 최근에 나온 약들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쓰도록 해서 환자가 2번이나 3번 쓰는 것을 지양하고, 그 약의 기전이 이제 방수의 흐름을 기존의 섬유줄을 통한 우각 배출 또는 포도막 공막 출료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하는 약들이 요즘 출시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보면은 아르곤 레이저나 SLT, 홍채 성형술들이 있는데요. 외래에서 시행하는 거, 레이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률을 봐서 조치가 결정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하는 사진인데요. 레이저 기계가 있고 환자는 앉아서 여기다 콘택트 렌즈를 눈에 대고 빛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거죠. 아까 사진에 보였던 우각을 넓혀주는 거죠. 급성 녹내장인 경우는 우각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에 홍채에다가 절개 수술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술로 급성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때 주로 쓰이는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을 보면 이건 이제 실제 레이저나 이제 약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수술까지 생각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국소 마취해서 하는데 어린이들, 10살, 10대 아이들은 이제 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전신 마취까지 하게 되는데, 섬유주 절제술, 아까 보여드렸던 눈의 흰 부위를 구멍을 내서 하수구를 만들게 됩니다. 또는 그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요. 성공률은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고요. 합병증이와 같고요. 이건 수술하는 장면인데, 눈알이 있으면은 이제 까만 자, 흰 자 사이에 여기 방수의 하수구 있는 부분을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세면 안 되니까 하나의 그 덮개를 만들어서 수술해서 이제 방수가 제가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하수구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눈 속에 스텐트를 넣는 방법이죠. 이 눈알 안쪽에 있는 방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관을 이용해서 눈 속에 장치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술을 할 정도면 이제 모든 치료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것까지 시도하게 되고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인데 눈 속에 있는
눈 아래 안쪽과 그리고 바깥쪽을 연결해주는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선천녹내장 수술하는 장면들이고요. 수술의 문제는 이제 지속 시간이 과연 그 하수구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해 줄 거냐는 것과 또 이제 하수구가 다시 늦가 붙었을 때 다시 이 치료를 어떻게 해줄 거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약이 좋아져서 약이나 레이저로 보통 끝나는데 한 5% 이내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안압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는 병이잖아요. 근데 안압을 낮춤으로써 더 이상 시신경이 죽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데 죽은 것을 죽지 않게 시신경을 보호한다는 것이 녹내장의 큰 개념이고 심지어는 시신경을 재생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줄기세포나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 임상에서 쓰이려면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죽은 시신경 세포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주변의 시신경이 손실받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녹내장의 진행을 막는다는 개념인데요. 시신경이 뭐 허혈이나 안압 등에서 손상이 받아서 거기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로 그 주변에 2차 손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게 신경보호의 큰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항산화 비타민 그래서 뭐 라이코펜 같은 토마토에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세브란스에서 영양학과하고 이제 안과하고 했던 내용인데 일반인들과 이제 녹내장 환자의 피를 뽑아서 비타민을 재봤더니 여러 베타카로틴이나 토코페를 다 따져봤는데 이 정상인보다 녹내장 환자들 라이코펜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걸 발견했고 이게 뭐 도마도에 많다고 하니까 이걸 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이걸 먹어서 좋아졌다까지는 안 나왔지만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도마도, 심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서 제 생각에 골고루 잘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더 증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려드리면 시신경이 죽는 녹내장에서는 안압 말고 시신경 혈류량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신경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데 그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발견됐고 녹내장 환자에서 행했더니 녹내장성 시야결손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호전되는 것을 발견했던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논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뭐 흔히 말하는 진코민, 기넥신, 또 타나민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팔죠. 이 은행나무 잎 추출액으로 만든 약을 파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녹내장 환자인 경우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3대 실명 원인 3가지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인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해에 40만 명 이상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녹내장은 백내장과 비슷한 게 나이가 증가할수록 많이 생깁니다. 80세 때는 거의 다 생기고요.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안압을 포함한 녹내장 치료가 백내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에 대한 치료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뭐든지 스트레스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을 편안히 잡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런 야채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적절한 수면 취하고 금연, 담배는 무조건 안압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넥타이나 너무 꽉 조이는 옷은 안압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달리기, 등산 등은 이런 이런 운동을 하고 안압을 재면 안압이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 참고 하는 운동 있죠. 뭐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물구나무서기, 누워서 역도 들기 모든 숨을 참고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안압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잘 때도 눕는 쪽에 눈의 안압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녹내장 환자라면 일단 나의 상태를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약자로 GIFT 이렇게 해서 G는 이제 글라코곤 녹내장이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녹내장인지, 빨리 진행하는 건지 천천히 진행하는 녹내장인지, 일단 대부분이 천천히 진행하는 녹내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환자라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일단 안압이니까요. 근데 안압이 처음에 약 쓰기 전에 얼마고 약을 써서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F는 필드, 시야결선의 정도를 얘기하고, 시야결선 상에서 초기, 중기, 말기인지, 그리고 이게 진행 속도, 진행 유무 이런 것을 내가 알아보는 게 이제 나의 녹내장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큰 틀이 되겠습니다. 안압이 높고 진행이 빠르고 시야결선이 심하고 더 빨리 나빠진다면 적극적으로 약을 더 추하거나 이제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주치의가 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걸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내장으로 실명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질문을 받는데 앞으로 일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종류가 빨리 진행하는 선천 녹내장인 경우는 실명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처음 진단 시에 이미 심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 후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위험해서 하지만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이 빠른 종류의 녹내장이 아니고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잘 관리하면 그걸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그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대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진 말고 적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나와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안압의 숫자 하나, 또 검색 결과 하나에 따라서 너무 동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녹내장은 높은 안압, 또 시신경, 또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이 약화돼서 시야 개선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치료 목표는 더 이상 시신경이 죽은 다음에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고, 치료 방법은 무엇보다도 안압을 낮추는, 아까 얘기하는 약을 쓰거나 레이저 치료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시신경 혈류 개선, 아까 제가 기내식 같은 거 얘기한 거고요. 시신경 보호가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다양한 녹내장 약을 사용하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환자마다의 치료가 다르고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치료가 자신에게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이 주치를 정해서 꾸준히 이제 관리한다면 실명하지 않고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안한도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압을 어떻게 알아요? 안압은 제야 합니다. 혼자 할 수는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이렇게 대보면, 내 손을 대보면 안압이 높았을 땐 눈알이 아주 딱딱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략적인 방법인데, 눈을 감고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안압이 낮을 때는 좀 부드럽고, 아주 급성 녹내장 때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 정도가 되려면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잘 모르죠.
근데 동네감은 아니고요. 네네. 수술했거든요. 백내장 수술. 아, 네네. 백내장 수술이요. 예. 근데도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네네. 이렇게 눕는 약을 그랬는데 그것도 시원찮은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래요?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잘 안 보인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왜 안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 백내장 말고 다른 질환을 동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40만 명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20년 전에는 한 해에 12만 건의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한 4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질환이 뭐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령화 된 것이 크다고 봅니다. 80세 때 백내장 유병률을 보면은 100% 다 있거든요. 한 60세 때 한 50%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백내장 만약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 백내장 말고 다른 시력을 저하시킬 만한 질환이 있는지 그거를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난시는 그러면 수술 같은 거 하는 거냐,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거? 난시. 아, 난시는요. 오늘 녹내장 얘기 난시를 물어보셨어요. 난시는 아까 눈하고 카메라를 비교할 때 초점이 우리가 빛의 파동선을 얘기할 때 이 빛이 눈에 들어갈 때 초점이 두 군데에서 맺히는 걸 난시라고 하거든요. 난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 난시가 그렇고 불규칙 난시인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난시도 있고, 난시는 지금 쓰시는 안경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난시가 없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오늘 그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서 이 시청, 성남시청 또 부산의 영도대교 그쪽에서도 이게 녹색 점등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제 우리 사회가 인구는 적어지지만 고령화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일본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뭐 생각해 보시면 60세 환갑잔치를 했지만 지금 누가 환갑잔치 하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그 철학 박사신데 100세가 넘은 철학자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만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100세, 80세, 요즘은 80세라고 해도 건강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서 항상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싶고, 그 일조로 이런 행사가 기획돼서 저도 일조한 게 기쁘고요. 내년 이맘때는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안과학회하고 또 성남시 의사회가 같이 했고요. 언제든지 안과학회 또는 성남시 의사에 연락을 주셔서 더 문의하거나, 또 오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배포되니까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